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 법무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데 음, 잘 풀리면 초봉 4에서 6천만 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 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도 한다. 둘째, 이 사법고시 대신 군법 무관 임용 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 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 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이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 약 15에서 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 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 지 1, 2년이 안 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사건이라도 이 1천만 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이 커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사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느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다.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는 이 법이 허용되는 최대 한도의 관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이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 변호사들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가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이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이 오직 그런 사람들 뿐이며 그것조차도 길어야 2, 3년은 못 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오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0대 중반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 10억 원, 아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이 재산 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억 원 정도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 명은 이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60에 7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이 정관 예우의 이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들이다. 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은 곳에서 일했거나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1차적 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이 수임료는 주로 사무장이 이야기하게 된다. 요즘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장 없이 스스로 수임료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느냐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다. 이 돈을 초월한 선비가 되려는 그런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수임료를 안 챙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 사무장을 통해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수임료가 적으면 오히려 자기 명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변호사들이 볼 때 능력을 인정하는 사무장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 당연히 비싼 수임료를 내는 의뢰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사무장은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총애를 받는다. 때문에 사무장은 변호사의 몸값을 올려야 하며 불가능한 일이지만 변호사님의 영향력 덕분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 음, 이 어떤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수임료의 20에서 30%를 그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주기도 한다. 이 사건 브로커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실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이 자기와 수임료를 나눠먹는 변호사를 검찰 고위층과도 매일 술 먹고 부장 판사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높으신 분으로 치켜 올리면서 사건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현혹시킨다. 때로는 사바사바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말하면서 비공식적인 로비 자금을 챙기는 악덕 사무장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담당자들이 은밀히 소개하는 변호사는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들이고 이 바가지 수임료가 빈번하다. 때로는 검찰, 경찰, 이 법원, 교도소 등의 직원이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임료의 20% 이상을 가져간다.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풀려날 만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야 풀려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연뽕이라고 한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 선임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의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정관 예우와 사바사바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당신이 검사나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변호사라고 치자. 당신이라면 매일같이 예전 동료들이었던 검사나 판사를 만나 이 사건 좀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가? 당신이 담당할 사건이 무슨 이 정치적으로 꼬인 국가 전복 음모 사건도 아니고 수많은 민영사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도 창피해서라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이 정관 예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맹신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특히 아무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믿음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사들의 세계를 그런 통속적 시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판사들 중에는 정치인 판사도 있을 수 있고 이 변호사와 만나 술 한잔 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명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료였던 변호사가 가져온 사건이라고 해서 한쪽 눈을 질끔 감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을 초월하며 사바사바를 잘한다는 변호사는 반도둑이라고 생각하라. 이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의뢰인에게 듣고 상대방과 잘 싸워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연상하지는 말아라. 꿈 깨라. 그건 배심원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나라의 재판에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서류로 제출한다.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에 그대로 반영하자니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장면을 구성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물다. 이 서류 기록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당신은 우선 사건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변호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변호사가 신이 아닌 이상 당신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명심해라.
당신이 휘말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때문에 우선은 당신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적어 나가야 한다. 논리는 무시해도 된다. 이 투박한 문자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하면서 설명하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변호사도 인간이다. 당신이 변호사에게조차 거짓말을 늘어놓는 뻔히 나쁜 놈인데도 수임료 때문에 당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뻔뻔스러운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